자,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을 잃었던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경찰이 최종 혐의 없음을 결론 내린 이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연인을 무고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엔 전 연인의 변호사까지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허웅 씨가 전 연인 측을 상대로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당시에 이게 급발진 의심 사고였지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이 급발진 의심되는 사고가 나서 손자 이도현 군이 사망을 했었던 급발진 의심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9개월간 다시 한번 재수사를 벌여왔는데 재수사를 한 결과 역시 할머니는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강릉에서 손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함께 동승하고 있던 손자는 목숨을 잃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국과서에서는 해당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EDR이라고 하죠. 전자기록장치. 그러니까 이 사고 시점에 이 자동차가 어떤 성능을 띠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이 EDR 장치 등을 좀 근거로 해서 국과수 조사 결과로서는 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풀로 밟아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급발진, 그러니까 차량의 경함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적으로 경찰에서는 조사 끝에 급발진이라는 것이 전자적인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전자적으로 기록이 남겨지게 되는 그런 EDR 기록 장치만으로 어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서 이 부분이 충분히 할머니의 죄가 인정되지 못했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결국 1차적으로 무혐의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이 다시 한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그러니까 이 유족 측, 피해자 측에서 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수사 요청을 내렸고요. 예. 이번에 그 재수사의 결과가 9개월간 진행된 끝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혐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다시 할 필요 없다. 없다. 불송치를 해도 된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드디어 이제 마음의 짐을 지고 계셨을 할머니가 형사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지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첫 수사 때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에서도요 송치 요구 불효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송치 요구 불효, 그러니까 송치를 다시 할 필요 없다는 필요가 뜻이거든요. 없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 수사기관, 경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송치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검찰 측에 보내게 되면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봐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월간 재수사가 있었던 거고 재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경찰에서 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 없이 종결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경우에 그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맨 처음 밝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가수 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론을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좀 흔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매우 높게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량이라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이런 기계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영상으로도 화면으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차량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급발진을 하는 모습, 속도가 순식간에 붙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1차로 앞에 있던 차량을 추격한 이후에도 이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발생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하지만 국과수의 감식 결과 어떤 차량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지 못했고 사고 당시의 어떤 기록들을 분석해봐도 급발진을 입증할 만한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서 국과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도화된 기계가 결함이 발생하면 이 기계가 남긴 흔적까지도 사실 결함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측정치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가수의 결론과는 달리 이제 경찰과 이제 검찰 측에서는 혐의가 없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건 발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형사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법원의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란 말이죠. 결국 급발진 여부 같은 사고 책임 소재 여부가 이 재판에 달린 건데 오늘의 이런 경찰의 재수사 결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얼마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형사와 민사를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님을 과연 과실치사, 그러니까 운전을 잘못해서 손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할머니는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예.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유족 측이 해당 그 자동차의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결함으로 인한 이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로 동일 연식의 해당 차량을 가지고 강릉 해당 도로에서 주행 모의 실험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방대한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민사적인 배상 청구가 일단 1심이 내년 2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이 되겠지만 만약 형사 재판에서 이것이 급발진이 아니라는 쪽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 증거들이 채택이 되었다면 이것이 또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할 수는 있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한 중요한 증거였을 텐데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의 신뢰성을 100%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예.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사 과정은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볼까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된 거죠.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지난 8월에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연인의 변호사까지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 고소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사실 지난 6월에 굉장히 세상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사안이죠. 허웅 씨가 일단 준 강간으로 상해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이제 추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빨 라미네이트가 부러지는 그런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그러니까 허웅 씨 측에 이런 부분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또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서 공권력을 남용시킨 범, 그러니까 무고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진행한 다음에 이 전 여자친구의 변호인을 상대로도 무고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금 고소를 진행하였거든요. 무고를 교사했다는 건 이 변호사 역시도 지금 이번 준 강간 치상 사건이 증거도 없고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도 오히려 전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으로 가보자라고 부추겼다. 이런 혐의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성폭행 혐의를 벗고 났을 때 상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까지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례는 드문 일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역시나 좀 증거가 필요할 건데 어떤 증거들이 나와야 이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특히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예. 한번 법적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가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이제 입증받게 되면 무고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가해 혐의를 받자마자 바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무고는 내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애초에 이것이 아예 죄가 되지 않음, 명백하게 거짓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해서 공권력을 사용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 이 정도라면 죄가 될지 안 될지 따져보아서 요건이 미비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해당 전 여자친구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과연 정말 허위의 사실을 본인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변호인에 대한 무고 교사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허웅 씨 측의 주장은 이런 사실을 변호사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소를 하자고 부추겼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 교사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 이 무고 교사도 인정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담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일단 1차적으로는 믿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CCTV 증거라던가 사진,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전후의 대화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다 보니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해도 의뢰인, 그러니까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던 의뢰인의 이야기, 진술을 믿고 이렇게 성 관련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런 사정만으로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무고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무고 교사 혐의로서 이제 처벌까지 가능하려면 완전 허위 날조된 사실임을 변호사가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 의뢰인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겠군요.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이후의 과정 자세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만나보죠. 저희가 어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한밤중에 강변북로를 시속 여기 제한 속도가 80km인데 200km로 난폭 운전한 폭주족 25명의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이게 사실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걸 좀 짚어주시죠. 너무 충격적이죠. 강변북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늘상 달리는 그런 길인데 네. 8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무려 200km, 시속 200km로 그것도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늦은 밤 시간이라고는 해도 차량 통행이 항상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와 차 사이를 묘기를 부리듯이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정말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하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SNS에 이런 영상을 공유하고 참가자를 모집했고요. 그러니까 초성으로 어디서 모일지 그 모집을 하는 장소 그리고 시간 같은 것들을 암호처럼 이제 SNS를 통해 공유하고 한 자리에 집결해서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로의 어떤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동 위험 행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공동 위험 행위. 그렇죠. 이제 여러 대가 함께 위험한 행동을 함으로써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차량을 섣불리 이제 순찰차들이 따라가려 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이걸 점거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다가 이런 레이싱을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본인들의 SNS 계정에 올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의 동승자, 지금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이 주행 모습을 좀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옆에서 찍고 보이는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화면이죠. 예.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이것을 SNS에 공개함으로써 결국 자극적인 컨텐츠잖아요. 조회수를 올리게 그렇죠. 되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인지도나 유명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해 보이고요. 예. 하지만 문제는 지금 버젓이 이것이 SNS에 공유가 되고 있고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네. 모였다는 점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맞아요. 업로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모임 주도한 2명이 구속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벌도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처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가장 주동자 2명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었고요. 차량도 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벌이 사실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초범인 경우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 사실 이건 예비적인 잠재적인 피해자가 정말 많은 상태지만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경우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가담했고 이 수법도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법정형으로서 내릴 수 있는 좀 최고형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임주혜 변호사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